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호입니다. 날씨가 제법 덥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다가왔나 봅니다. 오늘은 이 차 도요타 프리우스 올휠 드라이브 타고 시승을 즐겨볼까 합니다. 2020년형 모델입니다. 도요타 세이프티 시스템이 전 차종에 기본 장착되고요. 그리고 올휠 드라이브 트림이 라인업에 추가됐죠. 그래서 올휠 드라이브 모델인 경우에 판매 가격이 3,693만원이 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1.8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결합을 해서 122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고요. 올휠 드라이브 트림인 경우에 뒷차축에 전기 모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를 통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구현하는 E4 시스템을 적용을 했죠. 자, 오늘은 이 차 도요타 프리우스 올휠 드라이브 타고 시승을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에 올라와 앉았는데요. 제가 3월에 시승했던 2019년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고요. 스티어링 휠 하나, 둘, 딱 3회전 하죠. 스티어링에 반발력 거의 없고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스티어링 휠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4.2인치 모니터 2개를 대시보드 중앙에 배치를 했죠. 그래서 얇고 긴 계기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TFT LCD고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자, 계기판 속도계가 있죠. 속도계 옆에 배터리 잔량 혹은 파워 에코 차지, 그리고 평균 연비 보여주고요. 배터리 잔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죠. 올휠 드라이브, 이 차에는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와 있죠. 자, 보이시다시피 뒷차축에 전기 모터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픽으로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죠. 기계적인 동력 장치를 통해서 뒷차축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기 모터를 뒷차축에 달아서 구동축 없이 전기 모터를 통해서 뒷차축을 구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E4 전자제어식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구성인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만큼 전기 모터를 활용을 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구현을 한다. 그래서 구동축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차 사륜구동 시스템은 시속 70km 미만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사륜구동이 해제가 되고 전륜구동, 앞바퀴 굴림으로 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상시 주행을 할 때는 앞바퀴 굴림, 전륜구동으로 움직이고요. 젖은 길, 눈길, 코너 이런 부분에서 시속 70km 미만에서 사륜구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영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제 사륜구동을 세팅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면 코너링 성능, 고속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우수해지죠. 대신에 연비가 나빠집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자체가 이제 무겁기 때문에 늘어난 무게만큼 연비가 나빠지는 것이고요. 또한 기존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구동축을 통해서 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동력, 손실되는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비가 안 좋아지는데 뒷차축에 모터를 적용한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면 무게가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또한 동력 전달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동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게 동력을 전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뒷차축에 별도의 모터를 통해서 전자제어로 구동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륜구동 시스템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상당히 영리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 시속 70km 미만에서만 작동하도록 했다. 고속주행하는 차가 아닌 만큼 실주행 영역에서 좀 더 사륜구동 시스템의 장점을 잘 드러내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뒷차축의 모터가 고속주행까지 커버하기에는 아마도 모터 용량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상당히 특이한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요타 세이프티 시스템이 이 차에 기본 적용이 되죠. 2019년형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세이프티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냐, 먼저 긴급 제동 보조가 있죠.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이탈을 막아주고 경고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하이빔, 대항차가 있을 때 하이빔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4개의 기능을 묶어서 도요타 세이프티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 장착된다 라는 얘기죠. 퓨얼 컨섬션 레코드, 연비 레코드고요. 드라이브 모니터, 평균 식사, EV 드라이빙 비율 54%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날짜별로 연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 동력의 흐름을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경제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내비게이션, 이 차에는 지금 내비게이션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정도 음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차체 실내가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같은 소리라도 좀 더 좋은 소리로 들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실내가 상당히 정숙합니다. 지금 에어컨 풍량 1단계로 했는데 에어컨 바람 소리가 잔잔하게 들릴 정도니까요.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조용한 실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프리어리티 기능이 있죠. 운전석에만 에어컨 바람을 보내주는 거죠. 전체 시트에 에어컨 바람을 보내줄 수도 있고 운전석에만 에어컨 바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 혼자 타니까요. 드라이버 프리어리티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운전석에만 바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스 시스템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메시지, 차량 기능, 레이더 스티어링 어시스트 모드 온. 자, 차선 이탈 경고 장치죠. 차간거리 조절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하나, 둘, 셋. 센터페이샤의 모니터 들어와 있고요. 홈 화면, 에너지 모니터링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변속 레버가 마치 장난감처럼 아주 가볍게 조작할 수 있는 변속 레버입니다. B 모드가 있죠. B는 좀 더 강한 회생제동을 확보할 때 이 B 모드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는 파워, 에코, 노멀 3가지 주행 모드가 있어서 주행 환경에 맞춰서 이 부분 선택을 하면 될 테고요. EV 모드가 있죠. 배터리 충전량이 충분할 때 EV 모드를 하면 시속 60km 전후의 속도까지는 EV 모드로, 그러니까 배터리 우선 모드로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기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 배터리가 다릅니다. 사륜구동이 아닌 차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이 차에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트림에는 니켈 메탈, 그러니까 니켈 수소 전지가 들어가는데요. 좀 니켈 수소가 저온에 좀 더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시승에 앞서서 잠깐 자료를 찾아봤더니 니켈 메탈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 좀 더 강하다. 그래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이륜구동 시스템보다는 좀 더 가혹한 주행 환경에서 운행할 경우가 많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온에 좀 더 강한 그런 니켈 메탈 배터리를 적용을 한 게 아닌가 짐작해 보고요. 또 하나는 공급선 다양화의 차원에서 한쪽은 리튬이온, 한쪽은 니켈 메탈 배터리를 이렇게 이원화해서 적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뒷좌석에 들어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게 들어가고요. 운전석 등받이 뒤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시트백 들어와 있는데 그 안쪽에 또 지퍼백을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해야 될 물건들은 이 지퍼백 안에 수납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창 원 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거의 완전히 수납이 되네요. 자, 머리 윗 공간 딱 편하게 앉아서 손을 넣어보면 주먹 하나는 잘 안 들어가죠. 꽉 낍니다. 손바닥 2개 여유 있게 들어가는 정도인데요. 이 앞부분의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요. 머리 윗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손가락 2마디 조금 넘는 정도의 센터 터널 들어와 있어서 거기 플랫하다 평평하다 그거 봐도 되겠습니다. 앉아보면 뒷자리에 앉는데 발이 약간 올라오는 정도,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뒷좌석 가운데도 앉을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암레스트 내려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뒷좌석은 이렇게 6대 4로 접을 수가 있죠. 그러면 트렁크 공간 좀 더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2개의 USB 포트 들어와 있죠. 2.1A 짜리 포트 2개가 들어와 있어서 스마트 기기들 충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지 않으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신나는 주행 함께 하시죠. 앞으로 갑니다. 자, 출발합니다. 발놀림이 아주 경쾌합니다. 빠르게 이렇게 자유로 본선에 진입을 했고요. 가벼운 몸무게가 확 느껴집니다.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데 무게감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가벼운 몸을 경쾌하게 이끌고 움직입니다. 공차 중량 1455kg이죠. 1.5톤인 채 안되는 몸무게를 가졌습니다.
연료 소모를 최대한 줄이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소임이라면 소임이겠죠. 친환경 자동차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태어난 이유,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 변화,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뭔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연료 소모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런 차를 만들어야 하는 게 자동차 메이커의 소임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도요타 자동차가 1997년에 처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양산하게 됩니다.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 이후에 거의 모든 메이커들이 친환경 자동차 대열에 뛰어들었고요. 착한 소비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자이로 본선을 타고 쭉 가고 있고요. 노면 상태가 좋으니까 아주 편안한 그런 승차감 맛볼 수 있겠습니다. 가볍게 흔들리는 노면의 굴곡 느낄 수 있고요. 과속 방지를 위해서 노면에 이런 홈을 만들어 놓은 부분, 그냥 정직하게 노면을 읽습니다. 노면의 충격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거죠. 시속 95km 정도 속도인데요. 아주 편안하죠. 타이어 15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1965R15 타이어 사이즈에서 뭔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사이즈는 작고 편평미는 높고 연비 최적화된 타이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고성능, 고속주행 이런데 집착하지 않는 실주행 영역에서 좀 더 편안하고 연료 소모를 적게 하기 위해 만든 차다 라는 걸 이 타이어 사이즈에서도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없이 편안하고요.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네요. 배터리와 타이어 사이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엑셀 오프하면 타이어에서 배터리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요. 회생제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B 모드가 있습니다. 변속 레버에 B 모드를 하면 좀 더 강한 회생제동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잡은 것처럼 가속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회수되는 에너지의 양은 더 많다라는 얘기고요. 자, 사륜구동 시스템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대체로 가속을 하면 앞바퀴가 움직이죠. 급가속을 해도 앞바퀴만 움직입니다. 시속 70km의 사륜구동 기능을 제한을 걸어놨다라는 점, 여러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륜구동의 기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속주행 안정감 혹은 코너링에서의 안정된 자세, 이런 부분을 노린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니라 실주행 영역 70km 미만의 속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주로 도심에서의 움직이는 구간이 되겠죠. 자동차 전용도로 어지간한 데만 올라서도 80, 90 이상의 속도로 달리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 좀 더 미끄러운 길, 이를테면 빗길, 눈길 이런 데서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사륜구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의 기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차선 이탈 방지 장치와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어느 정도 완성도를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활성화 시키고요. 90에 활성화 시켰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까지만 작동한다라는 것, 차로를 넘어서는 순간 경고는 들어오는데 안으로 밀어 넣는 듯 하더니 그냥 이탈해 버립니다. 차로 이탈 방지 장치는 차로를 유지하도록 강하게 조향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버텨주다가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반응인 거죠. 그렇게 강하게 조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움직이는 차체의 거동 상당히 안정되고 편안합니다. 전륜구동 상태로 움직이고 있지만 대체로 편안한 움직임을 보인다 라는 얘기고요. 잠깐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를 파워 모드로 하고요. 잠깐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킥다운 버튼 없고요. 그냥 저항 없이 가속 페달은 끝까지 밟힙니다. 엔진 소리가 쭉 살아나죠. 제법 빠른 속도인데 바람 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고요. 에어로다이나믹 특성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죠. 공기의 흐름을 아주 부드럽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 차의 공기저항계수 0.24를 기록한다고 하죠. 공기의 틈새를 비집고 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인데 의외로 바람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다 싶고요.
엔진 소리가 끝까지 살아나네요. 대개 이 정도 속도에서는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엔진 소리를 덮어버리게 마련인데 엔진 소리도 끝까지 살아남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벼운 차체가 이런 고속주행을 하는 느낌, 노면에 그렇게 쫙 밀착돼서 달리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살짝 뜬 느낌이죠. 약간 떠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만, 또한 속도도 한없이 그냥 밟는 대로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닙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그 이상의 가속은 상당히 제어되는 그런 느낌이죠. 한계에 이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엔진과 모터를 합한 총 시스템 출력 122마력이고요. 엔진 출력 98마력입니다. 겨우 98마력, 122마력의 힘으로 그래도 빠른 속도를 제법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좀 달렸더니 배터리는 2칸 남겨놨죠.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보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는 완전 소진되는 법이 없습니다. 최소 잔량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뒤에는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되죠. 완전 방전 되는 일이 없도록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배터리를 관리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TNGA 플랫폼을 적용한 첫 모델입니다. 도요타의 새로운 플랫폼, 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TNGA 플랫폼을 처음 적용한 게 이 바로 4세대 프리우스라고 하네요. 그만큼 도요타의 미래를 향한 시작점, 출발점이 바로 4세대 프리우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8 가솔린 엔진 열 효율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월등한 에너지 효율을 보이고 있는 엔진이죠. 자, TNGA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 저중심 설계죠. 차의 무게중심을 낮춰서 운동 성능, 공기 저항, 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들을 최대화시킨다 라는 얘기고요. 이 차 리어 서스펜션을 W15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승차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 구조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뒷차 축에 이제 모터를 들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또한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고 뒷차 축의 구성이 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W15를 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자, 시속 100에 놓고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톤이 채 안되는 차체의 무게, 시속 100km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자, 시속 100에 크루즈 컨트롤을 맞췄고요. 100에 맞췄습니다. 하나, 둘, 셋. 어우. 제동을 할 때 차체 안정감이 그렇게 많이 흐트러진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동거리는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동거리가 좀 길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급제동할 때 첫 순간 차가 좀 미끄러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동 초기의 반응은 그렇게 강하다 싶지 않습니다. 코너링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자, 사륜구동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런 코너에서 좀 더 강한 코너링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보시다시피 전륜구동으로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뒷바퀴는 전혀 구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고속 코너링에서는 사륜구동의 성능을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했는데 의외로 잘 돌아나가 주네요. 차체가 가벼운 느낌이 들지만 그 가벼운 차체를 요동치지 않고 그렇게 균형을 흐트러지지 않고 코너를 잘 돌아 나왔습니다. 타이어의 그립감은 코너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과한 코너링을 구사를 했으니까 일단 이 차의 타이어 성격, 이 차의 성격 그리고 타이어의 성격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과격한 코너링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타이어가 약간의 그립을 놓치고 있다라는 느낌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싶고요. 이 차 그렇게 빨리 달리고 짜릿한 코너링을 즐기는 그런 차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과한 코너링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소소한 반응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륜구동 방식의 가벼운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코너링의 느낌이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다,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 라는 점이고요. 자, 프리우스 올힐 드라이브 주행 테스트 이 정도로 하고요. 잠시 후에
제로백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백 테스트 이어가시죠. 122마력 그리고 1495kg의 공차 중량,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11.9km가 됩니다. 1마력당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11.9kg, 거의 12kg에 달한다는 얘기인데요. 제로백 그렇게 빠르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약 12초 전후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는 파워로 가고요. 에어컨 끄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초반에는 사륜구동이 확실하게 반응을 하죠.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출발하는 순간에는 사륜구동이 가동된다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보시죠.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시간이 제법 걸리죠. 성실한 가속감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푼, 두 푼 저축해 나가듯이 꾸준하게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어느새 바닥이네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시속 100km 도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과 거리가 필요하다 싶은 반응입니다. 프리우스 올힐 드라이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데이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도요타 프리우스 연비의 제왕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연비로 유명한 차죠. 자,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이 차의 고인복합 연비는 20.9km/L입니다. 도심 연비가 21.4로 더 높고요.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20.3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의 특징이죠. 고속도로 주행 연비보다 도심 주행 연비가 더 높습니다. 낮은 속도에서 배터리를 활용할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오늘 날씨가 좀 더워요. 외기온도 지금 2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에어컨은 20도로 맞춰서 풍량 1단계를 세팅하도록 하고요. 운전석에만 바람이 오도록 세팅하고요. 트립 B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를 택하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사륜구동이 아닌 전륜구동 모델보다는 연비가 좀 안 좋습니다. 전륜구동 모델인 경우에 공인복합 연비가 22.4죠. 자, 20.9니까 약 1.5km 정도 덜 달리는데요. 3월에 시승을 했던 2019년형 프리우스 전륜구동 모델이었죠. 그 차 같은 경우에 리터당 32km의 실주행 연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차는 어떨지요? 아무래도 그만큼은 안 나오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날씨 환경은 지금이 더 좋습니다. 3월만 해도 기온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효율이 봄, 가을에 최적화되죠. 아무래도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 배터리 성능이 다소간 줄어들게 됩니다. 배터리 잔량이 거의 최저 2칸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또 달리다 보면 또 금방 또 채워지곤 합니다. 그렇게 고용량 배터리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이제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고요. 아무래도 에어컨까지 켜게 되니까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27.1km/L로 출발이 썩 좋은 연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달려가면서 또 연비 많이 회복을 하겠죠. 네, 자유로를 따라서 이제 김포대교 아래를 지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교통 흐름
상당히 원활했고요. 계기판이 알려주다시피 26분 동안 평균 속도 시속 63km로 이동을 했습니다. EV 드라이빙 비율은 51% 였고요. 그래서 평균 연비 32.4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연비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꼭 연비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죠.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구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우선 모드, 그러니까 전기차처럼 EV 모드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엔진에 의존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연비 면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체증 구간이나 도심 구간에서는 속도가 낮아지죠. 그렇게 낮아지는 속도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배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EV 모드로 움직이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연비는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금방 닳죠. 뭐 잠깐 EV 모드로 한 1, 2km 정도 달리면 또 배터리가 어느 정도 뚝뚝 떨어지고 다시 엔진이 가동돼서 배터리를 채우고 뭐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말이죠. 배터리 잔량을 잘 유지하게 운전하는 것도 뭐 요령이라면 요령이겠습니다. 자, 올림픽대로로 건너왔고요. 차들이 조금 많아진 감은 있지만 교통 흐름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가까이 오면서 다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갑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교통체증이 때로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배터리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렇죠. 배터리 잔량이 한 3칸 남았나요? 3칸 정도 남았는데 지금 보면 배터리 운동을 하고 있죠. 체증 구간에서 배터리 모드로 좀 더 움직이게 되면 연비는 좀 더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배터리 잔량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죠.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엔진이 가동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잔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체증 구간에서도 엔진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 체증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조금 더 연비 면에서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맞게 되는 겁니다. 아유, 에어컨을 끄면 덥고 켜면 재채기가 나고 콧물도 나고요. 요즘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데 콧물 찍, 재채기 찍 하고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그러면 안 반가운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부디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에어컨 또 잠깐 틀어봅니다. 자, 잠깐 시간 내서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 부탁드립니다. 참 구독자가 진짜 안 늘어요. 답답할 정도로 늘지 않습니다. 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제 탓이죠. 참 제가 봐도 재미없는데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또 이쁘게 봐주시고 와서 챙겨봐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승기의 재미를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촬영, 출연, 뭐 편집, 대본 모든 거 저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뭐 한계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팁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지요. 오토다이어리를 두고 단도직입을 한다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제로봇 같은 경우에 계측기를 사용해서 측정하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표와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 차의 특성을 어느 정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 그 변속 시점의 그래프의 변화, 몇 차례 반복하는 테스트 과정에서 어떤 그 수치의 변화, 그리고 제로백 시간과 제로백 거리 간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 좀 화면 멈춤해서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서 또 내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표와 그래프에서 또 찾게 되는 쏠쏠한 재미, 그런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연비는 35.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체증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체증 구간이 나오면 짜증내지 마시고요. 귀에는 왔다 하고 반기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연비를 끌어올리는데 딱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교통 체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동차, 바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수교차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길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요. 교통 체증이 심한 거죠. 자, 이곳까지 달려온 평균 연비 33.7 기록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2칸, 거의 바닥입니다. 배터리는 2칸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 완전 방전되는 일은 없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내 주행에 접어든다 라고 보면 될 듯 한데요. 시내 주행에서 또 어느 정도의 연비 개선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연비를 또 갉아먹는 뒷걸음질을 치게 될지요. 잠깐 사이에 연비는 다시 34로 올라섰고, 평균 연비 34를 보이다니요. 자, 이제 시내 주행을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칭찬할 수밖에 없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효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수교차로 빠져나와서 시내에 접어들었습니다. 차분차분 움직여서 교대역까지 차분하게 움직여야 하도록 하죠. 네, 이제 잠시 후면 교대역에 도착합니다. 한 500m 정도 남았을까요? 마지막 구간에 차들이 좀 많은데요. 2019년형 프리우스 이 경우에 32km/L를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 연비 보이고 있는 거죠. 교대역 내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신호 받고 정지를 했고요. 1시간 29분 달려왔습니다. 평균 속도 시속 37km를 보이고 있네요. EV 드라이빙 레시오, 그러니까 EV 주행 비율 57%, 전체 구간의 57%를 배터리 위주로 EV 모드로 달려온 셈입니다. 54.9km, 그러니까 55km를 달려온 셈이죠. 평균 연비 31.0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연비죠. 제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20.9km도 대단하다 싶은데요. 무엇보다 리터당 10km를 더 가는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터당 30km 넘는 차 만나기 쉽지 않죠.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도요타 프리우스 E4 프리우스 올힐 드라이브 실주행 연비 리터당 31.0km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차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프리우스 E4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안 됩니다. 맵을 누르면 이런 반응이 안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도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차를 타면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방법 단 하나, 스마트폰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보는 방법밖에 없다 싶습니다. 원가 정책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내장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미러링크,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정도는 호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한다는 것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품 구성에 좀 허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차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전동식으로 접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차에서 내려서 도어를 잠그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죠. 근데 이 차는 접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이드 미러가 펴진 채로 있는데요.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바로 도난에 대한 그 위험이 큽니다. 자동차 도난 사고의 가장 많은 케이스가 사이드 미러가 접혀지지 않은 차가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의 차들이 자동차를 잠갔을 때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는데 사이드 미러가 접혀지지 않은 차를 보면 저 차 문이 열려 있다 라는 힌트가 된다라는 얘기죠. 차가 닫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깜빡 잊고 문을 닫지 않았다면 바로 자동차 도둑들의 타깃이 돼서 이런저런 것도 도난 당할 위험도 큽니다. 그런 면에서 좀 그 전동식 사이드 미러 접이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완전히 접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접을 수는 있겠습니다. 손으로 접을 수 있는데 글쎄요, 번번이 이렇게 손으로 접는 것도 사실은 일이겠죠. 자, 이 정도 프리우스를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도요타 프리우스 E4 시승을 했습니다. 참 합리적인 그리고 효율에 최적화된 친환경 자동차다 싶습니다. 중저속 구간 실주행 영역에서 최적의 효율을 보이는 그리고 최고의 연비를 선보이는 친환경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고속주행,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코너링 이런 부분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그 펀트 드라이브를 즐기는 자동차와는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 있고요. 실생활 속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이고 있고 최적의 어떤 그 경제성을 확보한 상당히 스마트한 어떻게 보면 자린고비 같은 친환경 자동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조차도 성능 위주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니라 중저속 구간에서의 미끄러운 길에 최적의 구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속형 사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판매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3,693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범지구적 차원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이런 부분에 대한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점차 깊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착한 소비를 고민하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런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좀 더 눈길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 차 프리우스 E4 참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